여러분, 제가 작년에 뭐 경제체제로서 사회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뭐 이런 걸 정리했던 기억이 나요. 원래는 그때 이어서 바로 정치체제를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튼 1년이나 지났지만 정치체제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민주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런 거 자꾸 헷갈리고 무슨 개념인지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으니까 일단 먼저 정리를 할게요. 자본주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주의가 붙는 뭐 되게 정치를 위한 주의 그리고 경제를 위한 주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경제, 그러니까 독점을 하든 서민의 삶이 파탄이 나든 말든 물건을 뭐 맘대로 파세요. 자유롭게 경제할 것이냐, 그리고 이거 세금 좀 올려, 이렇게 자꾸 간섭할 것이냐에 따라서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이렇게 나뉘고요. 그리고 정치, 그러니까 적어도 투표는 해가지고 공정하게 대표를 뽑아서 그 사람 명령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것도 없이 시간 낭비 안 하고 뭐 투표 같은 거 필요 없이 바로 윗사람에게 명령받은 대로 시킨 대로 할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냐 뭐 권위주의냐 이렇게 나뉩니다. 제가 뭐 경제체제, 정치체제 다 안 좋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게 뭐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한 거지 사람들 행복하기 위한 뭐 그런 게 아니니까요. 사실 서민들 입장에서 뭐 사람만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체제는 아직 없다고 생각해요. 먼저 이 정치와 경제, 이 두 개념을 좀 친근하게 비유를 하자면, 경제는 먼저 음식 같은 거예요. 국가를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영양소, 바로 이 돈인데, 이 돈을 뭐 예를 들면 손과 발, 어떤 모든 장기에 영양소를 어떻게 보내고 어떤 식으로 배분하고 투자할 것인지 결정하는 거 말이죠. 그리고 정치는 뇌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이 권력이라는 것을 인간의 본능대로 하게 둘 것이냐, 아니면 본능을 제거하고 이성으로만 좀 하자, 그것도 아니면 아니다, 둘 다 적절하게 조합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뇌의 동작 방식을 결정하는 거. 그러니까 뭐 사람이 국가라고 치고요, 뭐 경제가 잘못되면 몸이 아파서 드러눕고 생명체로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가 잘못되면 뭐 몸은 멀쩡하지만 뭐 정신 세계가 좀 이상해져가지고 자꾸 이상 행동을 하거나 해서 사람들로부터 점점 떨어져 나가서 혼자가 되고, 그래서 좋은 인생을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생명체로서는 문제가 없지만 사회적 동물인 사람으로서 기능을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이건 그냥 비유니까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시지 마시고요. 그때는 영양소나 다름없는 경제체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부터는 몇 차례에 걸쳐서 전 세계에 존재하는 정치체제를 가볍게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언급하게 될 정치체제는 총 3가지입니다.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그리고 민주집중제, 그리고 권력 견제 옵션으로 양원제, 이원 직전부지, 뭐 이런 거 들어본 적도 없겠지만 이런 것도 따로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사실 이 3가지 이외에도 군주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현대 정치체제에선 거의 사라진 시스템이고요.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왕족이기만 하면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요. 왕이 시키는 대로 다 명령을 들어라. 정치 싸움도 없고 복잡한 권력 형성 과정도 없으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그냥 생각해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일본처럼 민주주의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형식상으로는 천황이 있는 군주제인 경우도 있고요. 뭐 그와 반대로 저건 누가 봐도 100% 군주제, 혈족 세습이지만 실현되는 게 불가능한 민주주의 법을 갖고 있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같은 북한의 케이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사실상 군주제인데 형식상의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독재는 있었고 하지만은 뭐 세습은 안 했고 투표도 했기 때문에 절대 군주제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요즘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 뭐 서로의 정치 체제로 갈등을 겪을 때 주요 화두가 민주주의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자유가 있냐 없냐를 따집니다. 사실 미국이 중국에게 뭐 민주주의가 없다고 합니까? 미국인들도 알고 있어요. 중국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미국인들은 중국에게 자유가 없다고 욕해요. 뭐 시장 경쟁의 자유라든지 표현의 자유, 이런, 그러니까 민주주의 유무가 아니라 자유의 유무에 따라서 뭐 국가 통제 모델인 중국이 될 수도 있고 자유의 아이콘인 미국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고 가볍게 대통령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에게 익숙한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제의 특징, 국가의 대부분의 주요 권력이 대통령의 손안에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게 아닌 경우도 충분히 있기 때문이에요.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좀 더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통수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군인이라도 대통령이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지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군인들의 상관인 거죠. 그리고 행정부, 우리나라 입법부, 사법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경제와 행정을 담당하는 게 바로 행정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정부죠. 그 정부를 지휘할 권한, 그리고 누구를 어디에 앉힐까, 누구를 어떻게 일시킬까, 이런 권한이 다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거기에다 뭐 플러스로 국가 원수로서 외국 정상과 회담을 가질 때도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5년의 임기가 보장되는 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내각제는 의원들 마음에 안 들면 1년 만에도 자를 수가 있어요. 근데 대통령제는 그게 안 됩니다. 5년간은 아무리 꼴 보기 싫어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해가지고 탄핵당하지 않는 한은 아주 안전하게 권력을 지킬 수 있는 거죠. 5년간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국가 개발을 효율적으로, 물론 자기 사익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체제는 권력자들을 견제할 수단이 굉장히 많은 데에 비해서 대통령제는 사실상 탄핵 말고는 권력자를 견제할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체제들보다도 가장 막강하고 안전한 권한을 보유한 이유, 대통령 중심제가 군주를 뽑기 위해서 탄생한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주의 버금가는 막강한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대통령제가 미국이 뭐 거의 처음으로 도입을 한 건데 원래는 군주를 선거로 뽑으려고 그랬어요. 선거로 뽑히기만 하면 네가 왕이다, 너 죽을 때까지 왕해라, 뭐 이런 느낌이. 그런데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임기를 두고 그 임기가 끝나면 나는 대통령을 그만두겠다, 그렇게 권력을 포기하면서 대통령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대통령은 뭐 대부분의 경우 국민의 의사가 반영이 돼서 국민투표로 선출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통령 집중제가 아닌 곳에서는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국가의 대표자를 뽑는 경우가 꽤 있어요. 당장 일본만 해도 총리는 의원들이 뽑는 거지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니고요. 게다가 미국은 대통령제인데도 그래요. 아무리 표를 많이 받아도 의원이 많은 지역구에서 패배하면 끝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뭐 전국에서 다 이겨도 수도권에서 지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표를 훨씬 더 적게 얻고도 승리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요. 힐러리 후보에 비해서 200만 표나 뒤져졌는데 결국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죠.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 상황이 된다면요, 뭐 보수당이 수도권에선 졌지만 뭐 경상도나 강원도 다른 이외 지역에서 압승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거의 대등하게 1000만 표 대 1000만 표 거의 똑같이 얻었다고 해도 80석이 민주당이다, 그러면 절 보수당은 대통령을 배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미국의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국민이 뽑습니다. 국민이 지지해주는 만큼 대통령의 권력이 아주 막강한 만큼 또 부패하기도 가장 쉬운 체제가 바로 이 대통령제예요. 이유는 능력과 인물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극한의 자유를 추구하는 정치 체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대통령감이 아닌데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개천에서 용을 뽑아내기 가장 쉬운 체제가 바로 이 대통령제예요. 내각제나 민주집중제 이런 거는 뭐 의원으로서 그리고 당원으로서 능력을 인정받고 서서히 거물급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점점 뭐 총리나 주석이라든지 나라의 대표 자리를 도전하는 그런 방식이라면, 대통령은 뭐 능력을 검증받지 못해도 정말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거물급이 되는 그런 판타지, 그러니까 정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군인이 갑자기 대통령이 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냥 당에서 갑자기 그 사람을 영입을 해가지고 대권주자로 세우면 끝이에요. 트럼프 대통령도 뭐 정치 경험이 별로 그렇게 길지 않은데도 공화당에서 갑자기 그렇게 밀어주니까 후보가 된 그런 케이스. 박정희 대통령도 사실상 그런 시스템 하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가장 관련 없는 사람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흑수저가 성공하는 아까 말한 그 개천에서 용 뽑기의 끝판왕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정말 무능한 사람, 나라를 말아먹고 독재를 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사람도 어떻게든 정당만 잘 구워 삶으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뭐 대통령 후보들 나오면 아 진짜 뽑을 사람 없네, 이 둘 중에 뽑으라고? 이거 뭐 우리나라 망했구만, 이런 느낌 받은 적 꽤 많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대권 주자가 청와대로 들어갈지 말지 찬성 반대는 국민들은 우리가 하지만 후보를 선출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기득권인 정당이 정하는 거죠. 뭐 민주당이나 미통당이나 나라를 망치기로 맘먹고 둘이서 짜고 진짜 자질이 의심되는 인물을 뭐 2명 내세워가지고 2022년 대선이 치러진다고 해도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만 정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이 대통령제의 단점이죠. 이렇게 뽑을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 있는 것 때문에 혼자서 뭐 나라를 다 말아먹지 않도록 대통령제 국가는 대부분 3권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 중에 행정부, 그러니까 정부는 대통령이 대부분 관리를 하고요. 입법, 그러니까 법을 만들고 하는 거는 국회의원들이 합니다. 이렇게 법을 만드는 거를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이유는 대통령이 정말 맘먹고 아 대통령 한 30년, 300년 해먹는 법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할 수 없도록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대통령이 갑자기
야, 이제부터 서민 하위 계층은 세금 2배로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국회의원들이 막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3권 분립이 되어 있는 국가는 국회의원들에게 야, 오늘부터 국회 문 닫는다, 내일부터 국회 나오지 마, 이렇게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못 나오게 뭐 이렇게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법을 판단하고 해석하는데 대통령이 야, 이거는 좀 유죄로 판결해라, 그리고 이거 내가 좀 잘못을 했는데 이거 좀 무죄 좀 해주면 안 되냐, 뭐 이렇게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입법과 사법의 권한을 함부로 간섭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이들에게 간혹 견제당하기까지도 합니다. 입법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탄핵을 결의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그래 너 탄핵 땅땅땅 하는 순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도 한 방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대통령이 정 마음에 안 들면 이 막강한 견제 권력을 가진 입법부에게 대통령과 다른 정당을 투표함으로써 견제의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들로 국회를 장악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는 거 전부 다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제가 아닌 국가들도 뭐 형식상의 대통령을 갖고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독일이 있는데 독일은 대통령제가 아니라 의원 내각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아닌 총리가 주요 권력을 잡고 있죠. 그렇게 메르켈 총리가 뭐 일을 계속 잘하는 건지 계속 그렇게 앉아있는 상황인데 독일에는 대통령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좀 뻔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뭐 맘먹고 찾으면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지식을 앵무새처럼 읽어서 여러분들 시간 낭비를 하는 게 아니라 저만의 사상이나 제가 평가하는 대통령제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앞으로 말씀드릴 이 내각제나 민주집중제에 비해서는 이 권력자에게 더 많은 힘이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고 탄력적인 성장이 가능한, 그리고 효율이 좀 떨어질지 몰라도 그래도 힘의 집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참 적절한 체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먼저 유연하고 탄력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이 뭐냐면 이 대통령제가 잘 굴러간다는 전제 하에 이 새로운 신인들이나 능력이 많지만 주목받지 못한 이 유능한 사람들을 탄력적으로 기용을 할 수 있는 점이 정말 우리나라의 플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내각제 나라의 총리인데 제가 보기에 정말 쓸만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근데 그분이 국회의원 선거를 못 나가가지고 아직 의원이 아닙니다. 근데 내각제에서는 그분이 의원이 되지 못하면 그 능력자를 제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내각제는 장관들마저 의원이어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변화가 빠르고 변화를 잘 받아들이는 이런 활력적인 국가는 이게 정말 국정에 차질이 있을 수가 있어요. 빨리빨리 일을 시키고 싶은데 선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거에서 당선될 보장도 없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뭐 약 200여 년간의 민주주의 역사를 단 몇십 년 만에 주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의 정권 교체가 발전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최대한 유연하고 탄력적이고 그리고 변화가 많은 체제가 우리나라에게 좋습니다. 내각제는 좀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변화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 내각제가 총리가 마음에 안 들면 1년 만에도 갈아치우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변화하는데 더 좋은 게 아니냐, 뭐 그러실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빨리빨리 고치고 하면은 오히려 굵직한 변화를 할 기회를 놓친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조금씩 손해를 보면 절대 정신 못 차린다고. 한 번에 확 망해야지 정신을 차린다. 우리가 뭐 내각제라고 해서 총리 마음에 안 들면 빨리빨리 갈아치우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변화를 할 기회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부패의 역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권력이 부패를 해가지고 민주주의를 잃을 뻔한 적도 있고, 그리고 다시 빼앗아 모으고 또 잃어버릴 뻔하다가 촛불로 되찾아오고,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민주주의 경험치가 굉장히 빨리 쌓입니다. 뭐 금방금방 부패하니까 불만도 빨리빨리 생기는 거고요. 그걸 해소하는 혁명도 뭐 10년, 20년 주기로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발달합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내각제였다면 아주 천천히 안정적으로 변했을 거고 그 과정은 매우 느렸을 겁니다. 뭐 어떤 분은 우리나라는 내각제를 했어야 한다는 분도 계시고 실제로 뭐 그때 주장하신 분도 계신데, 사실 저는 반대입니다. 내각제가 뭐 30년 걸려서 부패할 거를 대통령제에서 5년 만에 10년 만에 이렇게 빨리 부패했기 때문에 그 부패하는 걸 경험을 하고 또 갈아치우고 이런 식으로 빠른 속도로 서구와의 민주주의 격차를 좁힐 수가 있었어요. 저는 내각제인 일본의 정치 발전 속도를 본다면 우리나라가 대통령제여서 차라리 좋았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빨리빨리 한국인이 내가 진짜 기용하고 싶은 장관급 인사가 있는데 의원이 돼야만 기용할 수 있다? 이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원도 없고 사람만이 유일한 자원인 바로 우리나라에서 인적 자원을 적재적소에 좋은 타이밍에 사용하지 못하고 의원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면
우리가 자원을 낭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유연하고 탄력적이라는 말이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건 맞지만 우리가 역사 속에서 봐왔듯이 변화가 아닌 부패를 가속화시키기도 합니다. 간단히 생각을 해봐도 대통령제 국가들, 특히 중남미라든지 이런 곳이 특히 부패와 독재가 만연한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권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달콤한 유혹에 부패되기 쉬운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권력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분은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제가 정말 부패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돌아온 것, 민주주의를 잘 정착시킨 것, 이게 정말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나라 탓을 좀 많이 해요. 그게 그 민주주의가 잘 정착된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나라 탓을 계속 잘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부패에서는 우리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가가 국민들을 호구로 볼 때 다른 나라 국민들은 참고 사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 한국은 즉각 반응을 하면서 정권에게 개선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이 부패를 빠르게 정화를 시키고 다시 민주주의의 역사를 가속화시켜서 오랜 역사를 가진 서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따라올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통령제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승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힘의 집중력이 크다,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에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서구와 다르게 꽤 늦은 시점까지, 그러니까 약 100여 년 전까지도 왕을 갖고 있던 국가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통령을 표현하던 말 중에 나라님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군주라는 존재에 대해 적어도 반감을 갖기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우리와 같은 평등한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감히 일개 국민들이 나라님을 탄핵해?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 대통령은 우리 윗사람이다, 이런 느낌은 다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제가 대통령제가 우리나라에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예요. 우리나라는 군주의 역할을 하는 어떤 개인의 통제에 정말 잘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부터 시작해서 IMF 금모으기까지,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서구 사람들이 내가 코로나 걸려 죽든 말든 내 몸은 내가 결정한다, 이렇게 깽판을 칠 때도 우리는 마치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처럼 개인의 자유를 다 포기하고, 물론 자기 안전을 위한 것도 있었겠지만 그런데도 입으로는 온갖 투덜투덜 다 하면서도 정부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줬어요. 이렇게 정부의 지시에 잘 따라준다는 것은 힘을 집중했을 때 정부가 추진력을 다른 국가들보다 몇 배로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점은 체제는 다르지만 중국도 최근 2, 30년간 집중 성장을 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이기도 하고요. 만약 나라 탓을 잘하는 우리 한국인이 내각제를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의원들끼리는 영원히 싸움박지만 할 거고요. 총리를 뽑았다가 1년도 안 돼서 다시 갈아치워질 거고요.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정부와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이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야, 니들이 아무리 투덜대도 소용없어. 우린 그냥 말 갈 거야.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국회에서 난리 쳐봤자 정부가 정책 내놓고 방침 바꾸는 거 이런 거 방해도 못하죠. 새로운 입법하는 거 이런 것만 빼면은 하는 대로 냅둬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정부에서 일도 못하고 정부에서 일하면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는 이 겸직 금지 조항도 있다 보니까는 야당이 정부로 쳐들어가서 거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방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통과 못하게 하는 거, 요 정도가 야당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이지 정책을 내지 마라, 이거 철회해라, 이렇게 강요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4대강 같은 거 아무리 난리쳐봤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막을 수 없던 이유도 바로 그거죠. 최소한 정부에 한해서는 방해를 받지 않는 점이 강력한 파워를 주게 되고, 다른 나라들 같았으면 비용 때문에 안 된다, 서민들 다 죽인다면 안 된다, 의원들 반대하면은 무산되고 하는 그런 국가의 미래 주요 정책들이 다행히도 반대를 무시하고 추진력을 갖고 나라를 발전시킬 수가 있었어요. 김대중 정부의 IT 정책, 그리고 박정희 정부의 중공업 육성 이런 거 다 야당이 반대해가지고 이게 다 백지화 되었으면 우리나라 아직도 개발도상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도 그래요. 한 10년 보는 정책을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5년 뒤에 정권 바뀌고 하면은 야, 이거 싹 갈아엎어, 이래가지고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아무것도 발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발전이 굉장히 빠르지만, 그리고 힘의 집중도가 강한 체제이지만 효율적이지가 않은 게 문제예요. 시간이 낭비되거나 자원이 낭비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이 내각제나 민주집중제는 언제나 합의가 빠릅니다. 국회에서는 반대한다고 싸우고 정부는 또 이렇게 나가겠다고 하고 서로 줄다리기 하는 상황, 1년 내내 법안 처리가 하나도 안 된 상황,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내각제나 민주집중제는 대부분의 경우 국회도 여당,
그리고 정부도 여당, 언제나 둘 다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국회를 야당이 장악을 했다. 그러면은 국가를 대표하는 총리가 바뀌어요. 여당에서 야당 총리로. 그러니까 사실상 총선만 이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싸우고 합의 보고 해결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면 이 대통령제에서 유연하고 탄력적이고 힘이 집중되며 효율적이기까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독재를 해야 된다는 게 이 대통령제의 아이러니죠. 사실 대통령제가 독재로 빠져들기 매우 쉬운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이 너무 구버전이라서 차마 시스템 자체로는 막을 수 없는 이 독재의 폭주를 시민들이 희생을 통해서 견제한 것 덕분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거의 독재를 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제 모범 국가인 것도 정말 참 자랑스러운 부분이고요. 대통령제가 우리나라의 가장 완벽하다, 그런 완벽한 체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인재 기용을 한다든지 시대에 맞는 빠른 변화와 적응 이런 건 좋지만 독재 체제 하에 있는 국민들은 마냥 행복할 수만은 없어요. 만약 대통령이 독재를 원하는데 집권 여당이 총선까지 승리를 한다면 입법권 장악이 가능을 하고요. 그리고 제한적이지만 사법권까지 대통령이 다 장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3권이 분립이 됐는데 사실상 견제의 기능을 잃고 3권이 모두 대통령 손안에 있는 상황. 더 이상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국민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최소한 다음 선거까지는, 그리고 대통령이 퇴임하기까지는 고통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게 승질나서 우리가 몇 번을 들고 일어났었죠. 사실 언젠가 미래에는 우리나라가 내각제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나라가 매우 안정되고 더 이상의 추가 성장이 불가능할 때 둘이 싸우고 있는 것보다 빨리 합의를 하는 게 나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우리나라가 계속 성장할 것을 믿고 있고요. 빠르게 변화하고 글로벌 정세에 맞춰 나갈 것도, 그리고 시민들이 언제든지 국가 권력의 폭주를 견제할 힘이 있는 것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당분간은 이 대통령제를 계속 지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결론, 대통령제가 대단한 체제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대단한 민족이다.